이제 4차 산업 뭐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AI를 대비한 새로운 사교육이 등장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편차가 크다, 4차 산업 어떤 교육에 대한 편차가 크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런 그 사회가 급변하고 또 그런 그 기술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의 수준 격차, 디지털 격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커질 것 같다라는 우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급변하는 세상에 이게 격차가 점점 커질 텐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대비하고 공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디지털 소외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결론은 하지만 국영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될까요? 아유, 어렵습니다. 저 문제 해결하려면 저 대통령 해도 될 것 같은데. AI 관련해서 새로운 사교육이 등장하지 않을까? 등장했습니다. 이게 뭐 단지 코딩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AI 관련된 직업을 어려서부터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학원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위해서 AI시 필요한 기술을 직업하고 연계하는 다양한 이렇게 사교육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공적으로 이걸 지원해주는 시스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코딩을 가르치는 방식도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단지 코딩을 그 글자 써가면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 이제 손으로 만져가면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해가면서 이제 AI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술력이기 때문에 사교육의 경쟁력으로 작동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대도시 그리고 인구가 많이 모여 있는 교육 특구들 중심으로 이런 AI 관련된 사교육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이새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지만, 야,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얘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막연한 기대일 뿐이지, 이 막연한 기대가 곧 희망이자 뭔가 그 다음 단계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꼭 필요한 토대,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인 거죠. 한국 사회에서 사교육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교육은 더 이상 그림자 교육이 아닙니다. 스스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이제는 벤처기업이 된 거죠. 그래서 사교육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기 기술력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팔 수 있는 상품을 갖고 왔다가 히트치면 살아남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남들만큼 하면 사라집니다. 당연히 AI는 큰 아이템인 게 만큼 분명한 거고, 지금 이 AI와 4차 산업 붐을 타고 점점 커지고 있는 것만큼 분명합니다. 흥미로운 거는 국영수를 중심으로 한 수능 중심 사교육은 변함없이 남아있다는 얘기인 거죠. 혹시 뭐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보호자님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국영수 중에 아무데도 학원을 안 보내는 분들이 계실까 싶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 지금 2003년생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아무런 사교육을 시키지 않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럼 이제 응원을 해주시고, 자, 사교육 없이도 아이가 잘 클 수 있다는 걸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이 지켜보겠다는 게요, 냉소적인 거예요. 해봐? 될까?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 해볼 거야. 그리고 아이가 사교육 없이 큰다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아이한테 좋은지 얘기해 볼게. 그런데요, 이 평가 시스템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더 깊은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영수요? 저는 여전히 제가 생각하기로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준비시키는 게 맞고 학교에서 국어와 영어와 수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흥미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해야 될 것은 학원 숙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들을 선생님들과 호흡해가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범주하자면 공교육주의자인 거죠. 저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가가 학교를 중심으로 아이들의 배움과 배움의 어떤 흥미도를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가 그런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국가와 관련된 여러 논의들에 좀 비판적인 입장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저 공부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어떤 경험을 시켜줘야 되냐고요? 학원 사교육으로 저는 부모님들이 대체하지 않을 수 있는 경험들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저는 책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 읽는 것뿐만 아니라 글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 입장에서 특히 집에서 책 읽어? 읽죠.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읽는 척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글을 써요. 쫙 읽었으면 독후감 써? 쓰죠. 독후감 쓰는 척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책을 같이 읽으셔야 되고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같이 얘기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글을 썼다고 얘기할 때는 그 글 쓴 내용과 관련해서 함께 얘기해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여기에는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모님들의 태도가 관여가 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구몬 같은 거 시켜서 쭉 반복하는 걸로 다 될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거는 아이들의 학업 흥미도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도대체 아이들의 학업 흥미도가 어떻게 생길 수 있을지, 정말 주어진 내용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게 만들어질 수 있을지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반복으로 해가지고 학업 흥미도가 생길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전 세계 탑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인 거죠. 따라서 집에서 어떤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학업에 흥미도를 가지게 될 수 있을지를 좀 각 과목별로 이렇게 좀 원론적이지만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부모님이 영어를 못하면 흥미도를 가진다고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학교에서 한 이야기라든지 혹은 아이들 또래이라든지 혹은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혹은 뭐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자잘하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리고 지도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요, 요즘에 우리나라 안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세계인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세계인들과 교류를 하는 경험을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영어에 이제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뭐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사실 주변의 이웃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까운 네트워크를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저희가 2학기에 다양한 서울시에 계시는 다양한 그 국적의 그 어머니, 아버님들 그리고 자녀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저희 센터에서 그 관련된 링크를 드릴 때 그때 같이 희망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교수님께서 뭐 그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 아이가 읽는 책의 그 내용을 같이 읽다 보면은 생각보다 아이들 책도 수준이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애들이 잘 그 일반적인 그 독서록에 나와 있는 인상 깊은 말을 쓴다거나 아니면 줄거리를 요약한다거나 뭐 그거를 보고 떠오르는 자기 질문은 그런 맥락들 자체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줄거리를 왜 요약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어떤 장면이 인상 깊은 건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 결국에 그냥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 책을 계속 뒤집어보고 하면서
그런 부분을 찾아내고 뭐 한 줄이라도 자기가 이렇게 써보는 건데, 그런 식의 연습을 이제 교수님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로 얘기해 주셨지만 그냥 애가 보는 책 같이 보면서 그 엄마랑 아빠랑 그리고 아이들 다 같이 줄거리가 어떤 줄거리였는지 같이 찾아보고, 그거랑 네가 만나고 있는 아이가 만나고 있는 세상에서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뭐 그 정도만 같이 찾아보면서 적을 수만 있다면, 그런 시간들이 쌓여갈 수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중요한 지적 그 토대를 쌓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겠죠? 맞습니다. 네, 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교수님과 오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께 한마디 해주시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질문이 AI와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자녀 교육 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AI 전문가도 아니고요. 미래 사회를 전망할 수 있을 만큼의 안목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다 보니 어떻게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 3명 키워가면서 교육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많은 것을 깨달아 나가고 있는 그런 새 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오늘 미래 사회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을,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많은 얘기를 담아서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건지 그걸 위해서 짜임새 있게 정리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신실하게 저는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오늘이 미래거든요. 오늘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거나 혹은 오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시고 행복한 내일을 위해 가지고 오늘 불행하게 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같이 많은 시간을 가져주시는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학교가 조금 더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해 주시는 것, 아마 그것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학부모 아카데미 1차 미래사회, AI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자녀교육, 오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유성상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결국 오늘의 핵심이 아닐까. 어떤 미래가 오더라도 행복한 오늘이 있어야지만 결국 예측할 수 없는 미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힘을 공교육 체제 안에서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같이 힘을 실어주시라 하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요번 이야기 해주신 것들은요, 저희가 나중에 오늘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일요일까지 쭉 유튜브 저희 링크를 통해서 계속 보실 수 있으시고요. 나중에 저희 센터 유튜브에 또 정리된 영상 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때 또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2차에는요, 저희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023년 새로운 진로 진학 정보를 가득 담아서 부모님들께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 또 알찬 모습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